여기 파키스탄에서 20년 동안 버스 수입업을 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늘 중국에서만 버스를 수입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버스가 저렴하고 꽤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중국 옆에 너무 작아 잘 보이지도 않는 한국에 가보라는 명령에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QR코드 하나로 컨테이너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보였고 지하철은 초 단위로 정확히 도착했어요. 심지어 10년 된 중고 버스가 파키스탄의 새 버스보다 깨끗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카슈미르 국경에서 인도군과 파키스탄군의 충돌에서 한국 버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그 놀라운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파키스탄에서 버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라임입니다. 20년 동안 중국에서 파키스탄으로 버스를 수입해 왔어요. 제 사무실 벽은 성공적인 거래들이 담긴 사진들로 가득해요. 책상 서랍에는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서명한 계약서들이 가득 들어 있어요. 중국산 버스가 저희 나라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항상 믿어왔어요. 저렴하고 충분히 믿을만하고 가장 강력한 동맹국에서 온 거니까요. 다른 게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제 나이는 43세예요. 머리 옆쪽이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엔진을 점검하고 돈을 세느라 제 손은 거칠어졌어요. 매일 아침 이슬라마바드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어나 차를 마시며 교통 뉴스를 읽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저희 버스 차량을 관리하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카슈미르 국경 근처의 먼지투성이 마당에 서 있어요. 20대의 버스가 잠든 거인들처럼 제 앞에 놓여 있어요. 이것들은 저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어요. 불과 6개월 전에 제가 수입한 가장 새로운 중국산 버스들이거든요. 몇 주를 들여 신중히 선택했어요. 최고의 가격으로 협상했죠. 저희 차고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엔진 중 하나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그 냄새가 코를 찌르고 눈물이 나게 했어요. 버스가 아픈 동물처럼 흔들리고 덜컹거렸죠. 그러더니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제 수첩이 손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이 작은 갈색 책에는 제 20년간의 일이 담겨 있어요. 모든 버스 구매, 모든 수리 비용, 자랑스러웠던 모든 순간이 여기 적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처럼 무겁게 느껴져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혼잣말로 속삭였어요. 정비사들이 고장난 버스 주변을 뛰어다니며 후드를 열고 머리를 긁적이고 있었어요. 더 많은 연기가 나왔어요. 줄을 선 다른 버스들도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일부 운전기사들이 내려서 좌절감에 타이어를 발로 찼어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젊고 들떠 있었죠. 좋은 교통수단을 가져와서 제 나라를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중국산 버스는 완벽해 보였어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중국이 파키스탄이 강해지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서 가장 필요할 때 제 버스들이 고장나는 걸 보니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3주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매일 교통부에 출근해서 중국에서 부품을 주문했어요. 익숙한 공급업체들과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같은 동료들과 차를 마시며 같은 문제들에 대해 불평하곤 했죠. 그러다 사만 국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그날 오후 정부청사는 조용했어요. 긴 복도에서 제 발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사만 국장님이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더미가 있었어요. 라임, 국장님이 말했어요. 자네에게 새로운 지시가 있네. 한국에 가서 그들의 중고버스를 점검해야 해. 한국? 그 말이 찬물처럼 저를 때렸어요. 하마터면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이요, 국장님? 하지만 저희는 20년 동안 중국과 일해왔어요. 1대1로 프로젝트, 중국과의 경제 파트너십, 왜 하필 지금 한국인가요? 사만 국장님이 서류를 제 쪽으로 밀었어요. 자네 버스들이 비상시에 군에서 사용될 거야. 우리에겐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해. 여행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서울행 항공표, 호텔 예약, 한국 회사들과의 미팅 일정.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머릿속의 질문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중국에 비해 작았어요. 한국 제품들은 아마 중국 기술의 복사품일 텐데 더 비쌌어요. 왜 이 여행에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하죠? 국장님, 죄송하지만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예요. 어차피 중국에서 모든 걸 배웠을 거고요. 그들의 버스는 2배나 비쌀 텐데 고장은 똑같이 자주 날 거예요. 사만 국장님이 피곤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야, 라힘. 서류를 받고 화가 나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떠났어요. 중국과 20년간 성공적인 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알지도 못하는 한국 버스를 보라고요? 말이 안 됐어요. 그날 밤 아파트에 앉아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상하이에서 중국 관리와 악수하는 제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큰 버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죠. 그 사진 속 저는 너무 젊고 행복해 보였어요. 제 평생 일을 찾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변하고 있는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조수 칼림에게 전화해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하라고 했어요. 그도 놀란 것 같았어요. 한국이요, 사장님? 확실하신가요? 그냥 형식적인 거야 말했어요. 그들의 버스를 보고 너무 비싸다는 보고서를 쓰고 다시 중국 공급업체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싸만 국장님이 저를 바라보던 방식 때문일 수도, 저희 중국산 버스에서 아직도 나오고 있는 연기 때문일 수도, 아니면 제가 생각만큼 많이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항공표가 3일 동안 제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다가 마침내 챙겼어요. 한국.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가고 싶지 않았던 곳.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어요. 이 원치 않았던 여행이 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꿀 거라는 건 전혀 몰랐어요.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작은 창문을 통해 한국 지상요원들이 빠르고 조용히 일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게 매우 체계적으로 보였지만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모든 공항은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보이니까요. 비행 내내 실망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더 큰 나라들을 따라하려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들의 버스는 비싸고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3일을 보낸 후 공식 보고서를 쓰고 나서 익숙한 중국 공급업체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차갑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깨끗했어요. 이슬라마바드나 상하이의 공기보다 훨씬 깨끗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빨리 밀어냈어요. 이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모든 공항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 작은 가방과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도착 게이트를 통과했어요. 터미널은 밝고 완전히 깨끗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표지판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기름칠된 기계처럼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녀를 봤어요. 진한 파란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영어와 우르두어로 제 이름이 적힌 흰색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친근한 미소를 지었고 아주 곧게 서 있었어요. 제가 다가오는 걸 보자 미소가 더욱 밝아졌어요. 라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저는 한국교통공사의 이수진입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악수를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영어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악수는 단단했지만 너무 세지 않았어요. 그녀의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준비된 것 같았어요. 악수는 했지만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했어요. 수년 동안 많은 영업사원들을 만나봤거든요. 모두 큰 미소와 친근한 말로 시작해요. 그러고는 필요 없는 비싼 것들을 팔려고 하죠. 고맙습니다. 차갑게 말했어요. 이 절차를 빨리 끝내줘. 수진 씨가 제 불친절한 말투에 상처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작은 태블릿 컴퓨터를 들고 저희 일정을 보여줬어요. 먼저 인천항을 방문하고 그 다음 송도의 정비시설, 마지막으로 서울의 버스 차고를 갈 예정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커피 드실래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가죠. 그녀의 차로 걸어가면서 공항 주차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눈에 띄었어요. 바닥에 쓰레기도 없고 오래된 차에서 나온 기름 얼룩도 없었어요. 주차선은 곧고 새로 칠해진 것 같았어요. 수진 씨가 안내한 차도 완전히 깨끗했어요. 새 것처럼 보이는 작은 은색 세단이었어요. 이건 전형적인 한국식 허세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모양에는 돈을 쓰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아껴서 할 거야. 인천항으로 가는 동안 수진 씨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비행은 어땠는지, 파키스탄 날씨는 어떤지, 제 업무 경험에 대해 물어봤어요. 짧고 정중한 답변을 했지만 더 많은 대화를 유도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창밖의 한국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로는 매끄럽고 잘 표시되어 있었어요. 교통이 질서정연한 차선에서 움직였어요.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똑같은 유니폼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걸 봤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겉모습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진짜 품질은 어려운 조건에서 테스트되어야 해요. 파키스탄의 먼지 많은 도로, 산길, 극한의 날씨가 한국 제품의 진실을 빨리 드러낼 거예요.
도착했어요. 항구 입구에 다가가면서 수진 씨가 말했어요. 다음에 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인천항이 기계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레일을 따라 앞뒤로 움직이며 배에서 트럭으로 색색의 컨테이너를 들어 올렸어요.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블록 장난감처럼 완벽한 줄로 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목적과 정확성을 가지고 움직였어요. 이게 모두 자동화된 건가요? 감동받지 않은 척하는 걸 잊고 물었어요. 대부분 그래요. 수진 씨가 답했어요. 태블릿 컴퓨터를 건네주면서 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QR코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색하게 태블릿을 들고 근처 컨테이너에 대봤어요. 갑자기 화면에 정보가 나타났어요. 컨테이너의 내용물, 온도, 위치, 정확한 도착 시간이요. 손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간 수입업을 하면서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모든 기록은 파일 캐비닛의 종이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며칠씩 화물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컨테이너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었어요. 시스템이 몇 분마다 업데이트되어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항구 관리자들은 모든 것이 어디에 있고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볼 수 있어요.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며 놀라움을 숨기려고 했어요. 정보는 상세하고 정확했어요. 온도 읽기, GPS 좌표, 세관 상태 등 제가 항상 제 화물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알아낼 수 없었던 모든 것이요. 이건 그냥 컴퓨터 기술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버스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 물류에 대해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에 의문을 갖게 하는 뭔가를 봤어요. 수진 씨가 제가 태블릿을 살펴보는 걸 지켜봤어요. 저의 반응을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았어요. 제가 놀라움과 씨름하는 동안 그냥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저희 버스의 정비 기록을 보시겠어요? 부드럽게 물었어요.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고 직업적 의무감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고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도 있었어요. 버스 검사 구역으로 걸어가면서 제 안에서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불편하고 무서웠어요. 20년 동안 제 선택에 대해 확신했었거든요. 이제 불확실성이 벽의 틈새로 들어오는 찬 공기처럼 스며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걸 인정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저 자신에게도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수진 씨가 호텔에서 저를 데리러 와서 서울 시내를 방문했어요. 자동화된 항구와 QR코드 시스템을 생각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항구는 버스와 다르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버스는 실제 문제가 있는 실제 도로에서 작동해야 하거든요. 서울의 대중교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면 지하철을 타볼 거예요. 거리를 걸으면서 수진 씨가 말했어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지하철이요? 저희가 버스를 보러 온 줄 알았는데요. 전체 교통 시스템을 이해하면 버스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침착하게 답했어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지하철을 타본 적이 있어요. 붐비고 시끄럽고 자주 지연됐어요. 역사는 냄새가 나고 열차는 낡았어요. 서울 지하철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이 더 작은 나라니까 조금 더 깨끗할 수는 있겠지만요. 완전히 틀렸어요. 강남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을 때 걸음을 멈췄어요. 놀라서 입이 벌어졌어요. 역사는 거대하고 밝았어요. LED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흰색 타일이 있었어요. 곳곳에 디지털 화면에는 열차 시간표, 날씨, 뉴스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공기는 신선하고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역사를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밀거나 소리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열차가 도착하면 승객들은 사람들이 내린 후에 탔어요. 완벽하게 안무가 짜인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대중교통인가요? 놀라움을 간신히 숨기며 물었어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의 대부분은 정확한 스케줄링으로 자동화되어 있어요. 수진 씨가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승강장 위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봤어요. 다음 열차가 정확히 3분 20초 후에 도착한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숫자가 타이머처럼 카운트다운 됐어요. 3분 19초, 3분 18초, 3분 17초. 버스는 절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중얼거렸어요. 항상 교통, 날씨 문제, 기계적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지켜보세요. 수진 씨가 간단히 말했어요. 정확히 3분 20초에 열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역에 미끄러져 들어와서 승강장 문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멈췄어요. 문이 부드러운 쉿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사람들이 빠르고 조용하게 내리고 탔어요. 그러고는 문이 닫히고 열차가 터널 속으로 사라졌어요.
빈 선로를 바라보며 그대로 서 있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버스와 기차가 항상 늦어요. 승객들이 때로는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해요. 운전기사들은 교통이나 날씨를 핑계로 대요. 저희는 지연을 일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정확성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거였어요. 평범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하는 거죠? 물었어요. 컴퓨터 시스템이 모든 걸 통제해요. 각 열차의 위치를 몇 초마다 추적해요. 시스템이 문제가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하고요. 서울의 여러 곳으로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요. 모든 역이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모든 열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평범한 사람들, 직장인, 학생, 노인들이 이 정확성에 완전히 의존하는 걸 봤어요. 실제로 약속된 시간에 오는 열차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깨달음으로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울이 지하철을 이렇게 신뢰할 만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의 버스는 어떨까요? 점심 후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버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어적인 기분이었어요. 지하철은 고정된 선로에서 운행되지만 버스는 교통, 보행자, 날씨를 다뤄야 해요. 분명 한국 버스는 그들의 열차만큼 인상적이지 않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서 단순한 대피소보다는 작은 건물처럼 보였어요. 안에는 노선, 시간, 다가오는 버스의 정확한 위치를 보여주는 전자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463번 버스가 2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수진 씨가 화면을 보며 읽었어요. 시계를 확인했어요. 버스는 절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 교통은 예측할 수 없거든요. 수진 씨는 그냥 미소만 짓고 기다렸어요. 디스플레이가 카운트다운했어요. 2분, 90초, 60초.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며 거리를 지켜봤어요. 시스템이 고장났거나 방문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가짜 정보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정확히 2분에 파란 버스가 모퉁이에서 나타났어요. 교통사이를 꾸준히 움직여서 저희 버스 정류장에 완벽하게 멈췄어요. 문이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흥분한 아이처럼 버스로 뛰어가서 탔어요. 내부는 완전히 깨끗했어요. 편안한 좌석, 맑은 창문, 노선도와 다음 정류장을 보여주는 또 다른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있었어요. 바닥에는 쓰레기나 얼룩이 없었어요. 수진 씨가 이 버스가 5년 된 거라고 말했는데도 모든 게 새 것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수진 씨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서울을 지나가면서 버스가 부드러운 효율성으로 교통을 헤쳐나가는 걸 봤어요. 운전기사는 교통체증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GPS 안내를 따랐어요. 각 정류장에 다가갈 때마다 스피커 시스템으로 명확하게 안내했어요. 승객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고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의 버스들을 생각했어요. 승객들은 버스가 언제 올지 아니면 정말 올지도 모르죠. 운전기사들은 지름길을 택하거나 길을 잃거나 아니면 그냥 그날 일하는 걸 그만두기로 결정해요. 버스가 계속 고장나서 사람들을 길가에 발 묶어놔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이 매일 지켜지는 약속 같았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시스템을 신뢰했고 시스템은 절대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모든 걸 바꿔놓네요.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 씨가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뭐가 모든 걸 바꿔놓는다고요? 저는 항상 교통 문제가 그냥 평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삶의 일부라고요. 교통, 지연, 고장 이런 문제들이 모든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수진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해결책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송도의 버스 정비시설을 방문했어요. 지하철과 버스 시스템이 저에게 감동을 줬다면 정비시설은 제가 남아있던 회의론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작업장은 거대하고 완벽하게 체계화되어 있었어요. 각 작업 베이에는 진단 정보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이 있었어요. 정비사들은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제가 본 적 없는 전자도구를 사용했어요.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그 위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기술자가 버스의 완전한 정비 이력이 담긴 태블릿 컴퓨터를 보여줬어요. 모든 오일 교환, 모든 부품 교체, 모든 검사가 날짜, 사진, 테스트 결과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버스는 10년 된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비 기록을 보세요. 수백 개의 항목을 보여주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5,000km마다 오일 교환, 매달 브레이크 검사, 매주 엔진 진단, 수리 전후 사진이 담겨 있는 모든 수리 사진. 파키스탄에서는 천천히 말했어요. 정비 기록을 종이에 보관해요. 때로는 서류를 잃어버려요. 때로는 아예 아무것도 적지 않기도 하고요.
기술자가 교체 부품들로 가득한 상자들을 보여줬는데 각각 공급업체 정보, 설치 날짜, 보증 세부 사항과 연결된 QR코드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추적되고 추적 가능했어요.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저희 정비시설을 생각했어요. 도구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콘크리트 바닥에 기름 얼룩이 있고 부품들이 표시 없는 상자에 뒤섞여 있어요. 고장이 나면 고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지는 않아요. 예방이 수리보다 낫다고 믿어요. 기술자가 말했어요. 그 완벽한 작업장에 서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술에 둘러싸여 있으니 과거에서 온 사람이 미래를 방문하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버스, 한국 기술, 한국의 능력에 대해 제가 했던 모든 가정이 제 주변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중국을 바뀌는 거야 라고 말하던 제 머릿속에 작고 완고한 목소리가 마침내 조용해졌어요. 대신 불편한 질문을 하는 새로운 목소리가 있었어요.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면 어떡하죠? 제 중국산 버스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 어떡하죠? 20년 동안 제 나라를 실망시켜왔다면 어떡하죠? 아직 그 질문들에 답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파키스탄에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한국 버스에 대한 정직한 보고서를 쓰고 정부위원회에 발표해야 했거든요. 3일 동안 책상에 앉아서 차트와 그래프를 만들었어요. 숫자들은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중고버스의 고장률은 5% 미만이었어요. 저희 중국산 버스는 30% 이상이 고장났어요. 한국 버스는 2배 더 오래 지속되고 수리도 절반만 필요했어요. 하지만 가격 차이도 명확했어요. 한국 버스는 저희가 중국산에 지불하는 것의 정확히 2배였어요. 집에서 거울 앞에서 발표를 연습했어요. 위원회가 품질이 아니라 가격에 집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에서는 항상 더 저렴한 옵션을 선택했어요. 그게 정부 구매가 작동하는 방식이었거든요. 발표 당일 노트북과 인쇄된 보고서 더미를 들고 익숙한 회의실로 걸어갔어요. 저를 한국에 보냈던 같은 관리들이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사만 국장님과 재무부, 국방부, 교통부 대표들이 있었어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비시설 사진들, 고장률을 비교하는 차트들, 수리와 교체를 포함한 장기 비용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었어요. 한국 중고버스는 검증된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컬러풀한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네, 처음에는 더 비싸지만 수리가 적게 필요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재무부차관인 카디르 씨가 제가 끝내기도 전에 끼어들었어요. 가격이 중국산 버스의 2배예요. 저희 예산이 그런 사치품 구매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 절약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선생님, 정비와 교체를 포함한 총 비용을 계산하면 중요한 건 초기 구매 가격이야. 카디르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교에 책이 필요하고 병원에 약이 필요한데 버스에 2배를 쓸 수는 없어. 다른 위원회 구성원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버스 내부 사진, 정비 기록, 안전 기능들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제가 품질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들은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2시간 후 사만 국장님이 회의를 마쳤어요. 철저한 보고서 고맙네, 라힘. 자네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곧 결정을 내리겠네. 그건 이 보고서를 영원히 무시하겠다는 정부 언어였어요. 패배감과 분노를 느끼며 회의실을 나왔어요. 한국에 가서 다시 기술들을 배우고 상세한 증거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한국 버스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위원회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제 보고서는 누군가의 파일 캐비닛에서 잊혀졌어요. 중국산 버스 부품을 주문하고 끊임없는 고장을 처리하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새벽 2시 30분에 전화기가 울렸어요. 졸리고 짜증난 목소리로 받았어요. 라임, 카슈미르 사령부의 압둘 대령이다. 즉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압둘 대령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면 절대 전화하지 않았거든요. 비상사태야. 계속해서 말했어요. 인도와의 국경 긴장이 고조됐어. 산악 진지로 부대를 수송하기 위해 즉시 20대의 버스가 필요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몇 달 전에 사만 국장님이 언급했던 그런 군사 비상사태였어요. 6시간 안에 저희 최고의 중국산 버스들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미 옷을 입으면서 말했어요. 4시간으로 해줘. 압둘 대령이 말했어요. 우리 군인들의 생명이 달려있어. 칼림과 저희 정비팀에게 전화했어요. 밤새워 저희 가장 새로운 중국산 버스들을 점검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모델들이었어요.
주행거리가 가장 적고 정비 기록이 가장 좋은 20대의 버스를 선별했어요. 새벽녘 녹색 군용버스 수송대가 카슈미르 산을 향해 떠나고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는 걸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이 제 마음에 심어놓은 의심이 뭐든 이 버스들이 중국 차량이 험한 조건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거였어요. 3일 후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새벽 2시였어요. 라임 압둘 대령의 목소리가 긴장되고 피곤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잃었어. 피가 차갑게 돌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자네 버스들 말이야. 산길에서 엔진이 고장났어. 가파른 내리막에서 브레이크 문제가 생겼어. 수송대 절반이 산길에 발이 묶여 있어. 저는 간신히 말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몇 명이? 전투 지역에서 버스가 고장났을 때 12명의 군인이 죽었어. 구조를 기다리며 6시간 동안 갇혀 있었어. 적군이 먼저 찾아냈지. 전화기를 손에서 놓쳤어요. 어둠 속에서 침대에 앉아 숨을 쉬려고 했어요. 12명의 젊은이들. 누군가의 아들, 형제, 어쩌면 아버지들. 제가 선택한 버스가 산길을 오를 수 없어서 죽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사무실로 차를 몰고 가서 카슈미르 지역 지도를 펼쳤어요. 산길은 가파르고 위험했어요. 공기는 희박했어요.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차량 품질의 진실을 드러내는 조건들이었어요. 제 책상은 발이 묶인 버스들의 정비 보고서로 뒤덮였어요. 엔진 과열, 브레이크 고장, 변속기 문제, 전기 시스템 오작동. 평상시 조건에서 매일 다루던 같은 문제들이었지만 전투 상황에서는 치명적이었어요. 서울에서 봤던 한국 버스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의 정비 기록은 모든 날씨 조건에서 완벽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엔진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위해 설계되었어요. 브레이크는 산악 운전을 위해 테스트되었어요. 제가 한국 버스를 추천했다면, 위원회가 승인했다면, 추가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12명의 군인들이 아직 살아있을까요? 책상에 머리를 대고 울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일이 가장 저렴한 버스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었어요. 누군가가 제 차량 중 하나의 생명을 맡겼을 때 그 차량이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은 잔혹했어요. 군용 교통수단 고장으로 생명 잃어. 정부 버스 프로그램 조사 중 가족들, 군인 사망에 대한 답변 요구. 모든 기사를 읽었어요. 일부는 버스가 산악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는 군 관계자들을 인용했어요. 다른 것들은 더 나은 장비 조달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제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비난받고 싶었거든요. 버스 수입업자 라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 죽은 군인들의 가족들과 마주하고 사과하고 싶었어요. 대신 정비 보고서와 신문 스크랩에 둘러싸인 채 사무실에 앉아서 20년간 품질보다 저렴함을 선택한 것이 마침내 저를 무너지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국에 있는 수진 씨에게 전화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간단히 말했어요. 이익을 위해서도 정치를 위해서도 아니고 제 선택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긴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수진 씨가 말했어요. 48시간 안에 버스와 정비팀을 준비할 수 있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꽃을 느꼈어요. 이미 잃은 12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른 생명들을 구하기에는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먼저 모든 것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용기를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일어났어요. 수치심과 죄책감이 가슴에 무거운 돌처럼 느껴졌지만 제 안에서 다른 뭔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바로 결심이었어요. 제 잘못된 선택 때문에 더 이상 군인들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어요.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곧장 차를 몰고 갔어요.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고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유리창이 있었어요. 한국과 파키스탄 국기가 입구에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제가 응급버스 지원에 대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하자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약속이 되어 있으신가요, 선생님? 약속하진 않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20분 후 저는 작은 회의실에서 송민호 대사관 담당관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펼쳤어요. 산길에 흩어진 고장난 버스들, 교통수단이 고장나서 위험한 지역을 걸어가는 군인들의 사진이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간단히 말했어요. 정치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송민호 담당관이 사진들을 신중하게 살펴봤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하고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몇 대의 차량이 필요한가요?
즉시 열대의 버스와 정비 지원이 필요해요. 답했어요. 저희 군인들이 아직 산에 갇혀 있거든요. 4시간 주세요. 그가 전화기를 집으며 말했어요. 4시간. 4시간 만에 송민호 담당관은 저희 정부위원회가 몇 달간의 회의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냈어요. 서울에 전화하고 물류회사와 통화하고 응급 지원을 준비했어요. 대한항공이 48시간 내에 중고버스 10대와 정비팀을 배송할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이건 인도주의적 지원이에요. 비용은 필요 없어요.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20년 동안 가격과 이익만 생각해왔는데 누군가가 순전히 인간적 필요에 근거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36시간 후 저는 이슬라마바드 공항 활주로에 서서 거대한 한국 화물기가 착륙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은색 날개에 반짝이면서 대기 중인 트럭들 근처에 멈춰섰어요. 화물 문이 열리자 보였어요. 깨끗한 유니폼을 입은 한국 기술자들이 파란색 한국 버스 10대를 내리고 있었어요. 새 버스들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가진 최신 중국산 차량보다 더 잘 관리되어 보였어요. 마지막 버스가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압둘 대령이 도착했어요. 그는 차량들 주위를 돌며 엔진을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테스트했어요. 이거 튼튼해 보이네.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자네 기록에는 비용뿐만 아니라 품질과 인간 생명의 가치도 포함시켜야 해. 한국 정비팀은 18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며 모든 버스의 모든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각 차량을 철저히 테스트했어요. 작업을 마쳤을 때 10대 버스 모두 산악 운행 준비가 완료됐다고 인증받았어요. 6시간 내에 새 버스들이 고립된 군인들과 교대할 부대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고장도, 엔진 실패도, 위험한 지역을 걸어야 하는 군인들도 없었어요. 2개월 후 저는 제 보고서가 거절됐던 그 정부 회의실에 다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만 국장님이 공식적인 한국, 파키스탄 교통협력협정을 발표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걸쳐 한국 중고버스 50대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공식 문서를 읽으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사용해 세계의 정비시설을 설립할 것입니다. 120명의 파키스탄 기술자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때 제 권고사항을 무시했던 관리들을 회의실에서 둘러봤어요. 이제 그들은 제가 제안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내용의 협정에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수진 씨가 앞줄에 앉아서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녀는 파키스탄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녀 옆에는 칼림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희 기술 이사가 되어 새로운 정비 기준 실행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수진 씨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축하해요, 라임 씨. 진정한 국제협력 파트너가 되셨네요. 한때 한국이 중국 기술의 비싼 복제품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품질과 서비스는 가격표를 넘어서는 가치가 있었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 앉아서 제 오래된 수첩을 바라봤어요. 그 페이지들에는 20년간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돈을 절약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래들이었죠. 새 수첩을 열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품질 우선, 생명이 달려있다. 전화가 울렸어요. 카슈미르에서 소식을 전하는 압둘 대령이었어요. 한국 버스들이 모두 산악 조건에서 뛰어나게 작동하고 있어. 보고했어요. 고장 제로, 지연 제로. 이제 군인들이 자신들의 교통수단을 신뢰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문으로 걸어가 저희 차고를 내려다봤어요. 파란색 한국 버스들이 남아있는 중국산 차량들 옆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멀리서도 차이는 분명했어요. 더 나은 페인트, 더 깔끔한 라인, 우수한 관리와 정비의 흔적들이요. 제 조수 칼림이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한국 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달에 시작돼요. 저희 정비사 20명이 그들의 정비 방법을 배울 거예요. 좋아. 답했어요. 그들이 단순히 버스 고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게 해줘. 생명을 구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제가 지금 수입하는 버스들은 더 많은 돈이 들지만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자랑스럽게 지불하는 대가예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그 낡은 수첩과 새 수첩을 나란히 놓고 봐요. 하나는 20년간의 실수를, 다른 하나는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배운 건 진정한 협력의 의미예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죠. 가격표 뒤에 숨겨진 진짜 비용을 이제야 알겠어요. 가장 비싼 건 생명이고 가장 값진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한국과의 파트너십이에요. 이제 버스 한 대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